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금융투자 맞나요? 네.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점심 먹고 우리 최상 연구원이랑 셋이서 여의도 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산책만 하고 왔는데도 되게 힘드네요. 주가가 힘들어서. 주가가 힘들어서 그런가? 오늘 사실 이제 뭐 촬영하는 시간이 이제 오늘 며칠이죠? 5월 17일 기준으로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한 회사들 중에서 이제 좀 주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서 사실 이제 뭐 다른 이야기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이번 실적 시즌에서 좀 연구원님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나 아니면 코멘트 해주실 거 먼저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 전 세계 화장품 ODM 1, 2위 업체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원인 쇼크가 났어요. 네. 숫자상으로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근데 매출 측면에서는 또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좀 헷갈리죠.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안 좋았던 점은 이 원가율이 너무 치솟았다. 그냥 우리 이미 예상은 했지만 네,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 부담이 컸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국콜마하고 코스메스가 약간 이제 그 톤을 좀 다르게 얘기했는데 네. 결국엔 2분기거든요. 네. 1분기는 사실 봉쇄 영향이 뭐 그다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고 코스맥스가 한 4영업일 정도 생산을 못했는데 봉쇄가 본격화된 거는 이제 3월 중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향은 4월이 좀 더 클 텐데 근데 최근에 오히려 또 봉쇄 약간 풀었어요. 그래서 콜마에서 얘기는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봉쇄를 풀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코스맥스 쪽에서는 봉쇄를 풀었지만 이게 뭐 계속 쭉 이렇게 풀리겠느냐,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에 따라서 또 봉쇄가 될 수가 있으니 그게 더 길어져서 만약에 수요 위축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들의 사업은 좀 더 데미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향후 실적은 좀 불확실하다. 가이던스도 좀 낮춰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재를 가지고서 두 회사가 좀 다른 방향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함의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현상인데 뭐 완전히 다른 뷰를 가지기는 좀 어렵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원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글쎄요. 저희도 지금 뭐 하반기 전망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국은 몰라요. 모른다는 게 제일 문제죠. 모른다는 게. 여기는 뭐 합리적인 이성 가지고서 굴러가는 나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굴러가는 나라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의 뭐 이 코로나 방역 자체가 약간 스텝이 꼬인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에 지금 주가 하락이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좋은 점이라고 하게 되면 어제 실적에서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다. 중국이 지금 1분기 화장품 소매 판매 성장률이 한 마이너스 6, 7% 정도 나왔을 거거든요. 나왔는데 그런데 코스맥스의 상해법인 같은 경우는 매출이 29%나 이제 성장을 했어요. 저희가 6, 7%가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근데 굉장히 대단한 수치죠. 코스맥스는 얼마가 올랐다고요? 29% 상해법인 같은 경우 매출이 그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물론 이제 광주는 감소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중국에서의 어떤 시장 지배력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커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보면 단기적으로 아픈 것이 크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가 크냐라고 봤을 때 시장의 상황이 좋다라면 이걸 무시하고 이걸 더 좋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주식시장으로 뭐 새로운 돈이 들어온다든지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성과에 대해서 더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지배력? 그렇죠. 지금 시장의 그 화장품 산업의 전반적인 모멘텀은 ODM 업체들로 상당히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을 보게 되면 어차피 코스맥스 지금 매출의 거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 경쟁이 너무 심해서 브랜드 업체들이 자체적인 R&D 투자를 할 시간이 없어요. 네, 너무 시장이 급변하니까는 빨리빨리 트렌드를 쫓아가는 그런 신제품들을 내놔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미 뭐 코스메스나 콜마는 한국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그 확보해놓은 수많은 카테고리들을 갖다가 중국에 풀고 있는 거고 또 지금 최근 뭐 10년 동안 중국에서 쌓은 여러 가지 그 노하우를 가지고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최신 트렌드죠, 말 그대로 코스메스나 한국콜마가. 그러니까 점점 더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화장품 기본법이 30년 만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 난립하는 중소형 브랜드 업체들을 교통 정리하기 위한 그런 그 목적이 있었거든요. 기본법, 화장품 기본법. 중국 화장품 혹시 기본법. 어떤 내용일까요? 그게 이제 신제품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품마다 하나씩 담당자를 둬야 되고 그리고 다큐멘테이션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절차가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진 거죠. 화장품 대기업을 키우겠다는 이제 생각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근데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에 신제품 등록 건수가 중국에서 100분의 1로 줄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는 그런 거에 대한 모든 인프라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더욱더 코스메스 콜마로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런데 이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자체적인 R&D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 너무 경쟁이 심해서. 그거랑은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재편되고 나면, 그러니까 그 회사들도 중국의 화장품 브랜드들도 R&D를 하면서 의존도를 좀 줄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R&D를 하면서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향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전반적인 상황은 경쟁이 너무 심하고 기본법 개정되면서 신제품 등록하는 건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코스메스 콜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맥스 상해법인 같은 경우 30% 이상 성장을 했으니까 그 매출은 매번 서프라이즈였어요. 매번 서프라이즈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될 수가 있죠. 원가율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원가가 얼마나 높아졌고, 화장품이 원가라는 게 사실 이제 또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원가가 어떤 게 가장 커요? 원가 인건비. 그러니까 화장품 원가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의 원가와 ODM 업체 입장에서의 원가는 다르죠.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는 원가율이 뭐 25%밖에 안 되는 거고 20% 정도, 25% 정도. 근데 화장품 ODM 업체들은 어차피 제조업체니까 원가율이 한 70%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원가의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원료인 거고,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부자재, 용기, 플라스틱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 정도가 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들여야 되니까 공장 운영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글리세린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98% 상승했대요. 글리세린 이제 보습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그 대표적인 화장품 원료가 다 화학 제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가의 상승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됐죠. 근데 그것도 이제 지역별로 달라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원가율이 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온라인 업체들이고 신제품들이 워낙 많아서 바로바로 판가에다 전가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국내하고 미국 같은 경우가 원가 부담이 상당히 컸죠. 그렇구나. 거기에다 또 뭐 코스맥스는 뭐 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성과가 워낙 좋아서 인센티브도 이번에 반영이 됐고 또 신규 투자도 많이 했고 그래서 콜마는 화장품이 이번에 나쁘지가 않았어요. 원가 측면에서. 코스메스가 좀 영업이익률이 좋지가 않았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참 좀 오늘도 주가가 지금 보고 있는 기준으로도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그러면 좀 우리 바로 지금 아모레퍼시픽 이걸로 넘어갈까요? 어차피 그러니까 LG생건도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이 어차피 이번 1분기 실적 코멘트 해주시면서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는
LG생활건강은 그야말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 아모레퍼시픽도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올랐어요. 네네네. 그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8, 9% 정도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했죠. 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왜 그렇게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었냐, 어닝 쇼크인데도 불구하고라고 하게 되면 일단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서 한 3% 정도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8%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 17년 이후에 온갖 풍파를 다 겪습니다. 힘들었죠. 이니스프리, 에뛰드 다 망가지고 뭐 아리따움 다 망가지고 하게 되면서 갖은 풍파를 다 겪어요. 근데 LG생활건강은 그때 쭉 갔죠, 그냥. 후가 중국에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면서 쭉 갔죠. 그러니까 두 회사가 2017년 전후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그 다른 과정을 겪게 되는데 아모레퍼시픽이 그래서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합니다. 국내에서 뭐 아리따움 점포수 한 1,350개 있었는데 그걸 지금 600개로 줄였거든요. 중국에서도 그 이니스프리 매장 수 600개에서 지금 거의 뭐 300개, 200개 뭐 이런 수준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구조조정 엄청나게 하면서 이제 그게 스크랩하게 되면 또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맨날 어닝 쇼크 내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매출이 되게 부진했는데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고정비 부담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죠. 작년에 이제 다 스크랩을 누가 하면서. 매를 먼저 맞냐 이 싸움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제가 기억하기로도 아모레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죠? 이거를 언제 깔 거냐, 뭐부터 스크랩 어떻게 할 거냐, 막 정말 많은 구조조정을 했는데 구조조정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익률이 이 정도면 진짜 선방했네. 이런 네네.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네요. 국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내 사업은 이때까지 증익한 적이 없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기억도 안 나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증익을 했고 흑자 전환했고 네. 계속 그동안엔 또 국내 쪽엔 좀 적자였는데 그다음에 지난 4분기에는 국내 전통 사업, 전통 채널이 있어요. 아리따움, 백화점, 뭐 방판 이쪽이 매출이 플러스로 전환하고 또 이번에 흑자 전환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실적 턴어라운드를 위한 예열 작업이 마무리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준비는 돼 있구나. 예. 여기서 매출만 좀 빵 터질 수 있는 뭐 면세가 됐든 뭐가 됐든 네네. 되면 이익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기대를 네네. 가질 수 있는. 그거 이제 마지막 단추가 뭐였냐면 대중국 브랜드 인지도였거든요. 네. 어차피 뭐 중국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면세점까지 합치게 되면 50% 훨씬 넘으니까. 네. 그래서 중국에서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인지도, 이제 설화수죠. 설화수의 브랜드 인지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었는데 작년 내내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를 잘 냈어요. 네. 근데 이번 1분기 중국이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중국 법인에서 8% 정도 성장을 했어요. 설화수가.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후 뭐 다 역신장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준비는 다 마쳤고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걸 딱 봤을 때 숏을 하고 있다라면 커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 회사는 이제 중국 매크로만 좋아지면 돼요. 다른 걱정은 그렇게 할 필요가 그러니까 업사이드 리스크가 좀 그렇죠. 생긴 거죠. 예, 예. 이 매크로만 좋아지면 팍 튀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긴 거고. 안 좋아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안 좋아지면 어쩔 수 없지만. 네. 근데 이제 LG생활건강은 걱정이 좀 많아졌죠. 이게 좀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LG생활건강은 이제 중국에서 딱 하나 후만 이제 국내외적으로 다 잘 되고 있던 거거든요. 2017년 전에는 아모레퍼시픽에 다 밀리고 있었어요. 사실 2010년 이후에 특히 2010년에서 이제 16년까지는 이 원브랜드 샵의 시대였거든요. 그 중저가 시장에서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한테 완패를 합니다. 완패. 그러니까는 뭐 뷰티플렉스 이제 전문점 아리따움한테 완전히 밀리고 이자녹스, 라크베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죠. 그쵸. 중저가가 다 망가졌어요. 후 하나만 간신히 이제 막 지푸라기 속에서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걸 네. 평리위안이 잡았죠. 그래서 평리위안이 방한을 하면서 한국에서 나 후 정말 좋아한다. 친구들한테 정말 사주고 싶은, 선물하고 싶은 그런 브랜드다. 막 이렇게 되면서 중국인들한테 셀리브리티 마케팅이 됐고 그래서 이제 후가 기지개를 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드 보복 조치가 있었는데 그때 차수경 부회장이 아주 공격적으로
그때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일반 사람들은 안 오고 사드 보복 조치 때문에 따이궁들만 와서 물건을 사간다. 이거는 우리가 가격을 통제하기가 힘들 것 같아.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는 그쪽에 물건 좀 줄일래. 이렇게 되게 보수적인 정책을 폈는데 차수경 부회장은 확 밀고 나갔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아하. 그래서 그때부터 설화수하고 후에 매출 규모가 확 이제 엇갈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설화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더 컸는데 그 후부터는 이제 후가 더 커지게 되죠. 네. 그래서 후로 국내외에서 면세점과 중국에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됐던 게 2017년에서 21년까지 한 4년 정도. 그래서 170만 원까지 주가가 갔던 거죠.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엄청나게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 LG생활공학 계속 몸집을 키웠죠. 네. 그런데 지금 매출이 지금 후 매출이 이번에 54% 감소를 했어요. 이거는 뭐 설명이 잘 안 돼요. 네. 중국에서만 후가 38% 매출이 감소를 했어요. 네. 물론 이제 다른 글로벌 브랜드들도 감소를 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크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예전에 2020년도 뭐 2분기에 미국이나 유럽이 다 봉쇄됐을 때 네. 그때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의 매출 감소폭보다 더 커요. 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뭐 상해하고 심천 뭐 이렇게 봉쇄된 건데.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서 기본적인 근본적인 수요가 떨어진 거 아니냐. 단순히 봉쇄 조치만 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렇죠.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매크로만 가지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의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리포트 제목을 할 때도 중국에서의 브랜드력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다. 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미 이제 실적 나온 지 좀 됐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주가 전망 쉽지 않지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일단 바툼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브랜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야 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정말 좋았잖아요. 정말 좋았던 회사가 주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거 좀 애매한 질문인가? 그러니까는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느냐보다도 네네. 이게 과연 반등할 수 있을 것이냐. 어차피 아하. 화장품 이런 럭셔리 중심의 브랜드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그쵸. 네, 그래서 다들 뭐 20배 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브랜드력이 만약에 중국에서 많이 위축된 거다. 그러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10배까지 PER 10배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PER로? 네, PER로.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브랜드력이 떨어진 게 아니었다. 정말 전년도 높은 베이스와 물류의 문제였다. 네. 그래서 중국의 봉쇄가 완화되면서 소비가 올라올 때 만약에 후가 또 확 올라온다. 이러면 또 뭐 주가가 급등을 할 수가 있겠죠. 밸류에이션이 회복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주가 하락은 실적 부진도 담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도 지금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목표 주가가 많이 내려간 거고. 우리가 D-레이팅이라고 흔히 그렇죠. 하죠. 예.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코멘트를?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진 않는다. 네. 일단 증거 첫 번째, 타오바오에서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타오바오가 이제 C2C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따이공들이 이제 물건을 떼어다가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할 때 주로 사용하는 채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이 어쨌든 그 재고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죠.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그렇죠. 할 텐데 그런 건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가격은 떨어지지 않다. 네. 않았다. 그리고 전년도 베이스가 굉장히 높았다. 작년 1분기 뭐 서프라이즈 냈어요. 네. 그리고 광군제 때 너무 많이 물량을 풀었다 자기들이. 예, 그래서 그쪽에서 수요가 좀 위축된 것들이 좀 있다. 광군제 뭐 왕궁들이나 따이궁들이 물건을 많이 사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소비가 침체되고 봉쇄되고 하게 되면서 다 못 판 거죠. 예, 뭐 그런 물량들도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물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네. 막 중국의 이제 그 도매상이나 소비자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굉장히 환영한다. 그쪽으로 가기가 힘들지 물류가 지금 좋지가 않아가지고서 가기가 힘들지 막상 가면 되게 환영한다. 물건 좀 더 가져올 수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회사에서 말을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의 말이고 그쵸. 투자자들은 일단 숫자가 이렇게 깨졌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할 상황인데 그렇죠. 회사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그게 이제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LG생활건강은
매크로도 중요하지만 이제 숫자가 좀 확인돼야지 주가가 좀 다시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이제 실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 좀 됐는데 그 코스맥스 ODM 업체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업체들 이게 화장품 업체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 입장이면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무섭기도 하고 이게 브랜드 하나 잘 키웠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되게 다양한 변수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연구원님이 쓴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K뷰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가 이 책인데요. 사실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추천서도 썼지만 연구원님 보고서를 볼 때마다 제가 늘 드는 생각은 이거 책인데 그냥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 쿠팡 보고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책으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을 보셔야 되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화장품 회사에 계신 분들이나 그죠? 화장품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K뷰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취업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이게 너무 좋은 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첫 번째 얘기가 K뷰티가 뭐냐 그리고 K뷰티가 중국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K뷰티가 K뷰티가 중국에서 이제 끝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답하기를 일단 중국에서 K뷰티는 없다. 중국에서의 K뷰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잘 나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K뷰티가 한때 K뷰티로만 불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2014년, 15년이죠. 네. 그때는 뭐냐면 한류가 중국을 뒤엎고 막 그 별에서 온 그대, 네. 그리고 태양의 후예, 이런 송혜교, 막 전지현, 틴트가 막 동나고 막 이런 것들. 그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무조건 다 팔렸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은 브랜드인데도 중국에서 막 대박이 나가지고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리더스 코스메틱이나 메시드 생명공학이나 이차원불도 좀 그런 거 있고 한국에선 브랜드 인지도가 별론데 중국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서는 막 승승장구하고 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막 그랬던 업체들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K뷰티가 끝난 것이냐? 그건 또 아닌 게 지금 뭐 설화수 올라오고 있죠. 이니스프리는 중국에서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 설화수는 상당히 좋아지고 라네즈도 역시 괜찮고 클리오 같은 브랜드들은 오히려 최근에 또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소비자들이 이제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서 이제 라메르 겔랑 막 이런 것들 바르거든요. 그러니까는 화장품을 조금 더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은 진검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브랜드력이 좋고 제품의 아이덴티티가 훌륭하고 퀄리티가 좋고 하게 되면 그러면 잘 팔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안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각자 도생 각계격파 개별 브랜드의 마케팅과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이제 그런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K뷰티라는 거는 중국에서 이제 없다라고 표현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K뷰티 그러면은 한 뭉탱이로 그쵸. 다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 잘 되는 애 잘 되고 안 되는 애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게 이제 사실 보면은 한 번에 쭉 지금 현재 제가 보면은 매크로 환경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원님이 이제 이번 주 매주 이렇게 일요일마다 밤에 써주시는 보고서 있잖아요. 저 매번 지금도 열심히 읽거든요. 따라가려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매크로 환경으로 직관적인 생각으로 탑다운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지금은 그냥 단순히 리오픈인데 이런 아이디어. 지금 화장품 이런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보면 그 썰물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닷물이 꽉 차 있을 때는 누가 빨개 벗었는지 모르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 영업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사업 환경이. 그러니까 진짜 빨개 벗은 사람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조심해야 될 것도 같고 또 하나는 되게 또 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볼 때
중국의 매크로가 아무튼 뭐 한국의 화장품 산업의 40%가 다 중국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매크로가 좋아져야지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과 주가가 좋아지는 건데 뭘 사놓고 아니면 뭘 살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아하.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만 좋아지면은 회사의 실적이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그렇죠. 매크로가 좋아져도 뭔가 불확실성이 여전한 회사들이 있고 그렇죠. 뭉탱이로 보고서는 그거를 한 번에 다 사고 한 번에 다 팔고 막 이런 건 아니다. 그렇죠. 지금은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잘 째려보고 있다가 매크로의 움직임을 보면서 뭔가 사야 될 때는 그런 회사들을 탁 자신 있게 산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찬스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지식이 만약에 뭔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중국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알면 그렇죠.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그 직전에 돈을 사면 되니까.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뭔가 불확실성 하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때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공부해 놓고 있다가 타이밍을 봐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가격이 충분히 빠졌다면 들어가도 되고 그런 관점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브랜드 업체를 산다고 하면 어떤 브랜드 업체를 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럭셔리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분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중국에서 설화수나 후가 샌드위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쵸, 걱정하시는 그쵸.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위에서는 지금 랑콤, 라멜의 에스티로더 뭐 이런 브랜드들이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아래쪽에서는 뭐 퍼펙트 다이어리, 뭐 화시즈 막 이런 브랜드도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되게 오래전에도 들었던 얘기 그렇죠. 같은데요? 옛날 뭐 1990년대 초에 그 서경배 회장이 뭐 아모레퍼스픽에 중국 진출할 때부터 컨설팅 업체로부터 들었던 얘기고. 그건 모든 산업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조선도 그렇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초럭셔리 브랜드가 아래로 가격을 다운시키지는 않습니다. 소비 자체가 그냥 상향 구매가 되면서 그쪽이 좋아지는 거고 그쪽이 더 좋아지겠죠. 왜냐하면은 뾰족한 요 피라미드형에서 이제 뭉툭한 종형으로 소비가 옮겨가는 건데 종형의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증가율 측면에서는 그쵸. 규모는 작지만 그러니까는 당연히 라멜의 갤랑의 성장률이 또 높은 거고 이제 요즘은 호텔신라에서 매출 1위가 뭐 라멜이기도 했었거든요. 후가 부동의 1위였다가 그러니까 좀 중국의 소비 패턴이 확실히 럭셔리로 좀 많이 바뀌고 있었던 거죠. 작년에 보게 되면은 근데 그네들의 소비가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후나 설화수의 이 프리미엄 럭셔리 쪽을 갖다가 갉아먹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는 정도가 좀 다른 것뿐이죠. 소비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럼 걱정해야 되는 건 사실은 중저가 쪽에서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과연 치고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아모레퍼스픽과 LG생활건강의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에서 코스맥스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코스맥스가 워낙 잘 만드니까 제품을 중국의 화장품의 퀄리티를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준 한 단계가 뭐예요? 글로벌 수준까지 올려준 게 코스맥스.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중국 가가지고 그쵸. 하는 거 안현수 생각나네요. 안현수 씨가 저기 러시아 가가지고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중국에서 도와주면 어떡합니까? 그거 합니다. 이런 생각이 좀 나는. 그러면 이제 그쪽에 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그 귀화는 또 안 하고 한국에 와서 상장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또 화가 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뭐 약간 접경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설화수나 후만 하더라도 이제 그 세트 하나가 25만 원, 30만 원 다 되는 이제 그런 그 럭셔리 프리미엄 세트인데 그런 럭셔리 프리미엄 라인은 외주를 주지 않거든요. 전 세계 모든 브랜드가 럭셔리 라인을 외주 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다 자체적인 R&D에 이게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의 로컬 업체들은 다 외주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들 브랜드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기에는 또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이게 샌드위치 돼 가지고서는 설화수나 후가 브랜드의 인지도가 있는데도 매출이 샌드위치 돼가지고서는 뭐 둔화되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샌드위치는 아니다. 네, 샌드위치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성장률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인 거고 로컬 브랜드 업체들이 성장률이 좋으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치열하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벌써 퍼펙트 다이어리는 입센이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코스메스 광조법인이 매출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화시지 같은 브랜드는 또 막 올라왔고 최근에 또 새롭게 올라오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네들 사이에서도 이제 부침이 엄청나게 지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브랜드들을 사야 되냐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 럭셔리 쪽에서는 중국에서 아무튼간에 MS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갖다 사야 되는 거고 럭셔리에서는 MS가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규모가 크잖아요. 예. 그다음에 중저가는 사실 중국에서 MS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저가는 주의하셔야 될 게 한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야 돼요. 럭셔리는 뭐 당연히 한국에서 설화수 브랜드 인지도 높으니까. 근데 중저가는 간혹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중국에서만 팔리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뭐 성대리상이라든지 뭐 따이공이라든지 왕웅이 자기가 그냥 물건을 사놓고 마케팅한 다음에 파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몇 개 그런 브랜드들이 있었습니다. 그 매출에 허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한테는 뭐 이게 원 오브 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인기 떨어지면 또 바로 그냥 손절해버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중국의 소비자들도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다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것은 얘네들도 계속 안 사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브랜드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오 같은 브랜드들이 상당히 대단한 거죠. 한국에서 계속 중저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면세점까지 합치게 되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54%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지역 믹스나 채널 믹스나 브랜드 믹스나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클리오 같은 회사 작은 회사긴 한데 뭐 클리오도 최근에 좀 주가는 좋지는 않네요. 네네. 저거나 또 이번에 그 횡령이 있어가지고서 투자 환기 종목 되면서 이제 기관들이 좀 사기가 어려워졌죠.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런 건. 회사는 참 좋은데 투자하기에는 지금 좀 쉽진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그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ODM 업체들이 중국에 성과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코스메스 콜마 얘기하면서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이제 이 책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K뷰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냐예요. 일단은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네. 이 책의 제목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이제 핵심이죠. K뷰티를 막연하게 그냥 2014년에 한류다. 그래서 우연히 잘 팔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지가 않다. 물론 그런 운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중국에서 K뷰티가 그렇게 성행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한국 화장품의 산업의 역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로 정말 좋은 퀄리티로 가성비로 소비자들한테 접근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화장품 평론가들이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탐방을 가보게 되면 중국의 화장품 평론가들을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게 되면 깜짝깜짝 자기들도 놀란다. 예. 어떻게 이런 제형을 만들지? 막 스틱으로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선스틱도 상당히 유명했었잖아요. 네. 1억 개 이상이 팔린 AHC에서. 이거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렇죠. 손으로 하지 않고. 그쵸. 예. 저같이 이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그 되게 유용하게 잘 썼거든요. 그런 아이디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죠. 반짝반짝하는. 예, 예. 이거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그죠. 그래서 한국의 뭐 아이섀도우도 마찬가지고 마스카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재밌고 독특하고 그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무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유독 한국에서 나와요. 그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200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카드 사태로 한국 소비가 엄청나게 안 좋았거든요. 그때 한국의 화장품 로드샵들이 다 망했어요. 그때는 이제 화장품 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네네. 그거를 비집고 들어간 게 이제 미샤, 더페이스샵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과 그 후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2003년 전에는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이 직접 생산해서 유통은 화장품 나라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하고 브랜드가 결합돼 있었고 유통은 로드샵에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브랜드 업체가 직접 유통을 하게 되고 생산은 ODM이 하게 돼요. 그러면 생산 시설 갖고 있는 게 굉장히 그게 부담이잖아요.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막 스킨푸드, 그다음에 바닐라코, 더페이스샵, 네이처 리퍼블릭 뭐 이런 수많은
원브랜드샵 업체들이 우후죽순 막 생겨나게 돼요. 경쟁이 전 세계에서 제일 치열한 나라가 한국이 되고, 명동 같은 경우에는 로레알 회장이 1년에 한 번씩 꼭 와서 최전선에 있는 그런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간다라는 말을 돌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산업이 원브랜드샵 시장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역량이 제고가 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게 역량이 제고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들어보면,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와서 쉽게 들어올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이러니하게 카드 사태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뛰어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제 뛰어노는 거죠. 막 그렇죠, 뛰어노는 거죠. 이게 네네. 이것도 해볼까? 안 되면 망하고. 이게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경쟁이 그냥 치열할수록 이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얘기네요. 네네. 근데 이게 딱 이 사례에 나오는 거네. 네. 2003년에. 그런데 이제 고인물은 썩게 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한 10여 년 지나니까 2003년이었으니까. 네, 그죠? 한 10여 년 지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원브랜드샵 업체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다 갖게 돼요. 신규 브랜드가 진출할 데가 없어요. 홈쇼핑에서는 가끔씩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산업의 역량은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이걸 배출할 데가 없었어요. 네네. 그럴 때 한류가 중국에서 터진 거죠. 그리고 때마침 그때 센카쿠 분쟁이 있었어요. 센카쿠 열도 분쟁. 그래서 일본 브랜드가 그때까지는 수입 1등이었거든요. 중국에서. 네. 일본 브랜드에 대한 니즈가 확 줄어들고, 그때 또 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2012년도에. 물이 전체 화장품의 뭐 90% 이상인데,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일고, 그 틈을 이제 K뷰티, 이제 한국 화장품이 이제 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 운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했고, 근데 기본적으로 화장품 산업의 역량 자체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운적인 요소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네.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빨리 망해볼 수 있고, 네. 그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좋은 인력들이 또 왔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 K뷰티가. 네. 근데 이제 어디로 가냐? 이게 문제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계속 가냐? 중국만 갔으니까. 여기서 이 어디로가 장소의 의미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어디로 가야 하는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가도 좀 방향이 있는데. 그건 이제 연구원님이 네.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분석하신 결과 네. 생각을 여기 담으신 거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중국 비중이, 물론 중국이 기본적인 그 화장품 산업이 한 단계 올라서는데 이제 큰 역할을 했지만은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디어 엔터 애널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부러워해요. 그네들도 중국 비중이 되게 높았는데 네네네. 지금 뭐 BTS가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하는데 한 70만 명 모이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아까 점심 먹어서 얘기했지만 바이든이 한번 만나달라고 했는데 다음에 내가 갈게 이랬다면서요? 아니 이거는 뭔가 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족쇄가 되는 거죠, 중국이. 거꾸로. 예전에는 성장의 기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족쇄가 돼가지고서 중국에 의해서 너무 많은 게 흔들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이미 지금 주가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근데 K뷰티에 그런 수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대일본, 대미국 수출이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일본하고 미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10배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 나라 그런 나라들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10배라고 하긴 해서 그런 거 워낙 낮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낮긴 했는데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미국에서 미국 전체 화장품 수입에서 한국이 3위예요, 지금. 네. 뭐 1등이 프랑스고 네네. 2등이 캐나다고 네네. 3등이 이제 한국인데 캐나다 조금 있으면 엎을 것 같아요. 얼마 차이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K뷰티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일본에서도 한류가 다시 불고 있잖아요. K컬처, K드라마, K팝 뭐 난리니까. 네. 뭐 아까 전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조사를 해보면은 전 세계에서 리오프닝 때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 2, 3위 가운데 꼭 한국이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한다. 네. 와, 오세요, 좀. 물론 좀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하지만 와야지 이게 뭔가, 우리도 지금 명동에 지금 사람이 너무 네, 없어. 네.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있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그치. 인지도가 상당히 왜 올라가고. 오고 싶어 하겠어. 예. 그리고 한국 드라마나 뭐 이런 것도 외국인들도 많이 보는데 그쵸. 한국 배우들은 늙질 않는다. 그럼 바로 화장품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K-뷰티에 대한 니즈가 예전에 2014년, 15년에 중국에서 불었던 것처럼 그때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막 사고받던 것처럼 지금 뭐 아모레나 LG냐 뭐 클리오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일단 한국 화장품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관심 갖고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야, 이병헌이 50세가 넘어? 진짜야? 왜 이렇게 젊어 보여? 화장품? 막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서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 예전에 중국에서 수요가 그렇게 늘어날 적에는 네.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네. 수많은 왕홍이나 성대리상이나 따이공들이 다 해줬단 말이죠. 네네. 뭐 엄청나게 사가지고 중국에 팔아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화장품이 넘어갈 때 그 다리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클리오나 뭐 이런 회사들도 자기가 직접 아마존에 연락해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창고 만들고 뭐 뭘 만들고 해가지고서는 뭐 비용 지불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각자 결제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작은 브랜드들은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클리오나 되니까 그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K-뷰티엔 니즈는 있는데 그런 통통 튀는 새로운 브랜드들. 작년에 가히 멀티밤이 리테일 기준으로 매출 4천억 일으켰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계속 새로운 제형의 아이디어가 넘치는 브랜드들은 제품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게 해외로 뻗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간에 다리가 없어요. 그걸 아모레나 LG가 좀 해줘야 되는데 아모레 LG도 지금 자신이 없어요. 리스크가 있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좀 캐시플로우가 좋기 때문에 조금 안주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해외 유통에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LG생활건강이 크렘샵이라는 브랜드를 인수를 했는데 그거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매출 규모가 470억밖에 안 되는 브랜드를 시가총액 기준 2,300억 정도 시가총액에 산 거거든요. 그러면 PSR로 4배, 5배 되네요. 네, PR로는 엄청날 거려 아마. 그런데 돈 조금 더 주면 사실 클리오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클리오가 3천억 초반이더라고요, 아까 그쵸?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이렇게 비싸게 샀지? 되게 비싸게 산 거거든요. 네. 작년에 산 것도 보잉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거의 PSR 4-5배 샀어요. 미국의 브랜드를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유통망을 확대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미국의 화장품 전개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유통에 자신이 없으니까 미국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를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크렘샵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K-뷰티예요. K-뷰티를 미국의 MZ세대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 교포가 한 그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K-뷰티예요. K-뷰티인데 미국 브랜드를 갖다가 미국에 유통하기 위해서 비싸게 주고 산 거죠. 이게 한국 메이저 화장품 업체들의 어떤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단적인 그런 자세를 그런 자세, 에티튜드, 뭔가 쭈뼛쭈뼛 하는 느낌? 자신 없어 하는 느낌? 이런 그런 거를 거네요.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요거에 대한 연구원님의 생각이시고, 사실 이런 생각들이 사실 이제 여의도에 있는 많은 선배 애널리스트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산업을 보신 분들이 사실 뭐 주가를 맞추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에 요거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제언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정말 저는 좀 멋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책이 되게 갖는 의미가 크지 않나. 그러니까 전에 이제 있었던 그 김영우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 반도체 투자 전쟁이 썼는데 이게 사실 이제 투자자들한테도 봐도 좋지만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보시고 심지어 뭐 대만으로도 이게 수출되고 그러니까 판매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책도 뭐 미국으로 중국으로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텔레그램 채널에 미리 좀 그 몇 가지 질문을 남겨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그 몇 가지 주가 관련된 질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질문을 좀 드려보면 건강기능식품 얘기를 하시는데 커버하시는 건강기능식품은 예전에는 커버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요즘에는 안 하고 있는데 많이 안 하시고 건강기능식품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해외 직구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건기식이에요. 왜냐하면 해외 직구라는 게 20만 원 넘어가면 $200 넘어가게 되면 좀 힘들어요. 관세를 내야 돼요. 별도. 네네. 그래서 $200 이하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뭐 수입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은 게 건기식이에요. 그래서 해외 직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건기식입니다. 네. 근데 그 건기식이라는 게 그러면 글로벌 유명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건기식 가지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이렇게 히트 상품 나오게 되면 화장품은 똑같아요. 히트 상품 하나 나오게 되면 쭉 나갔다가 다시 또 좀 위축되고 좀 이렇죠. 건기식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GS 리테일 질문도 좀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편의점도 커버를 오랫동안 하셨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전체적으로 유통도 보시고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좀 한번 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최근에 재미있는 현상이 제가 이번에 그 중장기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뭐 그 리포트를 하나 작성을 했는데 한번 그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네.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그 컨슈머 투자 지용도라고 해가지고서 인덱스 리포트를 저희 이제 엔터 음식료 담당자하고 같이 썼는데 최근에 유통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온라인화는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온라인 2013년 이래로 온라인화는 계속 유통시장에서 되고 있는데 최근에 재밌는 현상이 오프라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아, 어떤 식으로요? 예전에는 오프라인이라는 게 뭐 저거 비용 구조 되게 막 비용 그렇죠. 막 저거 이제 쓸 일도 별로 없는데 뭐 스크랩하려면 또 돈 들어가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네네. 되게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온라인을 더 그 성장하기 위한 사업의 핵심 근간이 되고 있어요. 네. 그 대표적인 게가 일단 월마트죠. 아하. 식품 온라인. 그래서 201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아마존의 온라인 영업이익률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아하. 지금도 계속 되고 있죠.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땅덩이가 되게 넓은데 물류센터를 다 줘야 되는데 이제 월마트하고 식품 온라인은 맞짱을 뜨는데 물류센터 일일이 다 줘야 되니까 예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3,500개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픽업 서비스 해가라고 하고 거기서 배달도 해주고 뭐 이러니까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 없이 그냥 식품 온라인 사업을 굉장히 잘 전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는 그 실적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회사의 주가가 지금 교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 업계 내에서의 경쟁 환경이 조금 바뀐 거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온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막히는 게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막히는 부분이 사실은 오프라인에서의 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역할을 했다는 거고. 네. 야, 이게 아주 재밌는 포인트인데 편의점 질문했는데 이걸 얘기하시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계속 이제 흘러가야죠. 편의점 마지막에 얘기가 되겠죠. 예, 우리는 이제 귀납법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두 번째가 이제 올리브영. 네네네. 올리브영이 이제 상장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준비할 텐데 처음에는 다 올리브영의 밸류에이션을 저걸 뭐 줄 수 있나 막 그랬어요. 네네. 그런데 2021년 실적을 딱 보니까 점포 수는 한 6개 증가했어요. 이 회사 1,560개 정도가 있는데 그럼 점포 수 가지고서는 성장을 뭐 1% 했나? 얼마 안 했어요. 근데 전체 탑라인 성장은 매출 성장은 13%가 나왔어요. 그럼 10% 이상의 성장은 어디서 있냐? 온라인에서 했어요. 온라인에서 1,900억 정도의 매출이 플러스 되는데 그게 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거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하게 되면 한 130개 정도 오프라인 매장을 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온라인 사업이 올리브영은 마진도 좋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거의 40% 막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고 하게 되면 올리브영은 오프라인 매장이 고정비가 굉장히 셉니다. 다 다운타운가에 들어가 있고 면적도 넓고 직원 수가 한 6명 필요해요. 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는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큰 건데 그런 거 없이 배송비 좀 내더라도 배송비를 회사에서 내더라도 GP 마진에 조금만 빼주면 다 영업이익률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매장을
그럼 오프라인 매장은 뭐냐? 오늘 드림 서비스가 가능해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무슨 말이냐면 3, 40분 안에 배송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1260개 매장에서 배송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월마트하고 똑같이. 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불가능한데 여기서는 1시간 내에 배송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드림 서비스가 엄청나게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올리브영밖에 못한다. 그건 아리따움이 되게 아쉽죠? 아모레퍼스픽에.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좀. 아리따움은 지금 페이드아웃 되는데 그러니까요. 1360개까지 있다가 지금 이제 600개까지 줄어들었는데 타이밍을 잘 잡았으면 그리고 빨리빨리 따라잡았으면 지금 올리브영하고 양강구도를 거두게 되면서 이 중저가 시장에서 온라인 화장품 시장을 뭔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는데 못했죠. 근데 이제 화장품 시장이 재밌는 게 뭐냐면 침투율은 40%로 되게 높은데 네. 패권을 잡은 회사가 없어요. 패션은 좀 떠오르는 게 있죠. 뭐 W 컨셉도 있고 무신사도 있고 뭐 네, 여러 네. 개 있잖아요. 네. 근데 화장품은 나는 여기서 화장품을 좀 사겠다 이런 데가 없어요. 그게 이제 만약에 올리브영이 그럴 가능성을 제기를 한다.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 포털 사이트로 화장품 쇼핑의 포털 사이트로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확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냥 오프라인하고 같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편의점 뭐냐? 편의점은 최근에 나온 게 퀵커머스죠. 퀵커머스가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장 규모는 얼마 안 돼요. 네. 여기서 말하는 퀵커머스는 음식료 배달 빼고 비마트죠. 비마트죠. 그러니까 음식점 배달은 말고 그거는 유통이 아니거든요. 그건 음식 서비스고 그거 말고 비마트라고 하는 이 이제 식자재 식품 이제 배달 서비스인데 그 매출 규모가 작년에 한 3천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더블 증가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퀵커머스 시장이 한 7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명확한 건 아니지만 네. 7천억 정도 돼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플레이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 규모는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기 배송 시장이 아니라 약간 스팟서 시장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상시 내가 뭐 이 장보기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아이들의 간식이 갑자기 필요해서 30분 내에 배송이 필요하고 뜬금없이 손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쵸.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장보기 나가기 귀찮아서 막 이럴 때 이제 몸이 좀 아프거나 이럴 때 그때 이제 스팟성으로 이게 주문을 하는 거라서 시장 규모 추정이나 전망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MFC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MFC 네,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풀필먼트 센터가 센터인데 이제 작은 거. 네. 그죠? 그러니까 도심 중간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 다 임대료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마트가 손실이거든요. 쿠팡이츠마트도 손실이고. 그다음에 좀 라이더들 되게 몸값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플레이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GS 리테일은 330개 슈퍼를 가지고 있죠. 그 슈퍼에서 배송해주면 돼요. 6개월을 인수를 했죠. 한 800만 정도의 고객을 이미 확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하게 된다면 지금 슈퍼가 샌드위치예요. 그야말로. 아까 화장품에서는 샌드위치가 아닌데 K뷰티가 지금 슈퍼는 채널 간의 샌드위치예요. 편의점은 1, 2인 가구 확대로 그다음에 마트는 이제 슈퍼 온라인으로 나름대로 성장의 판로를 찾고 있는데 네. 슈퍼는 지금 애매한 위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롯데 슈퍼도 그리고 GS 슈퍼도 다 지금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퀵커머스로 만약에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또 GS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미운 오리 새끼가 잘하면 백조가 될 수도 있다. 요거를 확인하는 게 올해 하반기예요. 주가는 바닥인데 이건 모르는 거죠. 잘 될지 안 될지. 근데 아무튼 분명히 경쟁사 대비해서 사업 조건은 되게 좋고 네네네. 시장은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네. 플레이어는 별로 없고 회사가 또 이쪽에 돈을 많이 쓰고 있고 초반 성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제 3월 말 4월 같은 경우에 한 50%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일단 어닝 쇼크라서 주가는 떨어졌지만 그런데 하반기에 만약에 매출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상당히 주가가 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좀 완전 그 새로운 그런 시장이 열리냐 안 열리냐를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그냥 제가 그냥 들었을 때의 느낌은 만약에 지금 쿠팡이 초반에 성장했을 때 그런 분위기라면은 조금 뭐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코셔스한 게 지금 4월 막 확장하는 그런 뭐 적자를 내면서 확장하는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는 좀 아니긴 하거든요. 지금이 이제 대개 투자가 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좋은 거보다 나쁜 거를 먼저 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영업 적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은 뭐 뭔가 매출 증가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주가는 이미 충분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약간 분위기가 좀 전환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네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인데 매출이 좀 의미 있게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좀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도 오늘 쭉 얘기를 들으면서 뭐 화장품 얘기도 했고 이 책 이야기도 좀 했고 뭐 저 최근 실적 나온 것까지 굉장히 다 엄청 오랜만에 깊이 있는 인덱스 세미나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 보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시는 게 시장 환경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랑 동시에 오는 거니까 뭐 오고 있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올 건지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가 어렵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편의점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런 대결 구도를 단순히 그냥 온라인화 된다라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온라인화가 더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편한 걸 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또 부가적인 또 오프라인이 더 중요해지는 이것도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K뷰티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박종대 연구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제가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박종대 연구원님께 땡땡땡이란? 땡땡땡이요? 땡땡땡이란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연구원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데 네. 지금 무슨 질문을 할까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긴장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할까? 잠깐만요. 물 한 잔 마시고. 이런 거 되게 약한데. 응? 이런 거 되게 약한데. 네.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박종대 연구원님에게 그 화장품이란? 화장품이란 한국의 미래다. 화장품 산업이란? 한국의 미래다. 왜냐하면 메이드 인 USA가 전 세계 탑이잖아요. 달러든 화폐든 뭐 그치. 뭐든지 뭐 무기부터 무기도 그렇고 모든 메이드 인 USA가 탑인데 딱 하나 메이드 인 프랑스를 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패션하고 화장품이에요. 네. 이거는 브랜드 소프트 파워거든요. 소프트 파워가 제일 넘기 힘들어요. 그렇죠. 가성비를 추구하지 않는 플라시보 효과를 추구하고. 맞아. 가성비 그냥 사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소프트 파워를 한국도 길러야 되는데 지금 소프트 파워의 가장 큰 기반이 문화잖아요. 컬처. 그쵸. 그건 지금 막 유사일에 최고인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 큰 물결을 타고 소프트 파워를 기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유형 상품에서는 네네. 패션하고 화장품이죠. 패션하고 미국이 프랑스를 못 넘고 있는 거 패션하고 화장품. 그거를 한국도 이 물결 위에다가 온전 와야 되는데 프로스펙스가 나이키가 되긴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예, 화장품은 그래도 워낙 기술적 역량이 좋기 때문에 화장품 만들 수 있으니까. 예, 화장품 쟁이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한국에. 그렇죠. 그 예전 15년 동안 이렇게 축적되어오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이렇게 뭔가 해주면 아모레나 LG 같은 회사들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M&A도 하고 좀 해외로 뻗어나고 이러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100년의 자산이다. 이게 소프트 파워가 브랜드 파워가 무서운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진입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무형 자산의 성격이에요. 네, 히스토리가 생기잖아요. 히스토리. 뭐 코코 샤넬 오래된 히스토리가 있어야 재미도 있는 거죠. 코코 샤넬이 2차 세계대전부터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야, 너 2차 세계대전에도 팔아봤어? 이런 거지. 아니요, 아닌데요. 그러면 절로 가.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 파워를 한국도 가져야 되는데 조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넘겨줄 수 쉽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100년 한국의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게 화장품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연구원님의 오랜 고민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대한민국이 뭐 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제가 하고 있는 세이브 코스피 이런 것도 또 일견일 수 있고, 근데 화장품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오늘 하게 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순발력 있게 잘해주신 것 같은데. 질문을 잘해주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연구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